경북 포항 외곽 홀로 사는 63세 김정숙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이 한 마리의 버려진 개로 이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복덩이라고 이름 붙인 그 개가 계속해서 방 한구석 마룻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 아래서 40년 전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남편이 20년 전 세상을 떠나며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던 그 자리에서 발견된 것은 정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위험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이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세입자 박만호의 수상한 행동과 마을에 돌기 시작한 소문들, 그리고 경찰의 등장까지. 얘야, 우리 집은 부자 집은 아니지만 굶기진 않을게.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경상북도 포항 외곽 예철공소 근처에 자리 잡은 오래된 단층집이 하나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세월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이끼가 끼어 있고 작은 마당에는 호박과 고추가 듬성듬성 자라고 있죠. 이 집에 김정숙이라는 63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정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먼저 작은 재단에 물 한 잔을 올리고 남편 영정 앞에서 짧은 인사를 건네죠. 여보, 오늘도 하루 잘 보내겠습니다. 20해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박영수. 그때부터 정숙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준비를 마치면 방 하나를 세준 세입자 박만호에게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50 중반의 만호는 철공소에서 일하며 월세 15만 원을 꼬박꼬박 가져다주는 고마운 사람이죠.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아주머니도 장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정숙의 하루 일과는 단조롭습니다. 오전에는 작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을 수확해 바구니에 담고 오후에는 동네 장터로 나가 좌판을 벌입니다. 상추, 깨씹, 고추, 가지 같은 것들을 파는데 하루벌이가 많아야 2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도 정숙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집이 있고 세입자가 주는 월세가 있으니 굶지는 않으니까요. 외아들 박준수는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주 연락했지만 이제는 명절 때나 안부 전화가 올 뿐입니다. 엄마, 몸 조심하세요. 돈은 괜찮으시죠? 정숙은 항상 괜찮다, 걱정 말아라고 답합니다.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정숙은 우산을 쓰고 집으로 향했는데 골목 어귀 쓰레기통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끙끙. 가까이 가보니 하얀 털의 작은 개 한 마리가 비에 젖은 채로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개는 몸집이 작고 말랐습니다. 꼬리는 축 으러뜨린 채 정숙을 올려다보더니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냈죠. 어머, 이 녀석이. 정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 개까지 키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개의 젖은 털과 앙상한 몸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우리 집은 부잣집은 아니지만 굶기진 않을게. 정숙은 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집에 도착해 개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찬밥에 된장국을 말아서 주었습니다. 개는 정말 배가 고팠는지 그릇을 다 비웠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흰털이 복스럽게 생겼네. 복덩이라고 하자. 그렇게 정숙의 집에는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밤이 되자 복덩이는 정숙 발치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기운이었죠. 정숙은 남편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개 한 마리 데려왔어요. 외롭지 않을 것 같네요. 복덩이가 작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지만 정숙은 그저 새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평범한 선택이 정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덩이를 데려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틀은 조용했던 녀석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죠. 새벽부터 집 안 작은 방의 마룻바닥 한 구석을 계속 긁어대는 겁니다. 꾸룩꾸룩. 복덩이는 발톱으로 나무 마룻바닥을 긁으며 킁킁거렸습니다. 그곳은 정숙과 남편이 신혼 때부터 쓰던 안방 구석이었죠. 남편 영수가 생전에 그쪽은 바닥이 약해서 절대 손대지 말아라고 신신당부했던 자리였습니다. 복덩이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정숙이 다가가자 복덩이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바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이 그 밑에 있다는 듯이 말이죠. 처음에는 쥐라도 있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거기 쥐라도 있나? 우리 복덩이가 쥐 냄새를 맡았나 보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복덩이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장터에서 돌아와도 그 자리에서, 심지어 밤중에도 그 자리를 파고 있었죠. 세입자 박만호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주머니, 저 개가 자꾸 바닥을 긁는데 괜찮은 겁니까? 혹시 바닥에 문제라도. 아니에요, 아저씨. 그냥 새 환경에 적응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정숙도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그 자리일까? 다른 곳은 관심도 없던 복덩이가 왜 유독 그곳만 계속 파는 걸까? 남편이 그렇게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곳인데. 일주일째 되던 날, 복덩이의 행동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밥을 주어도 몇 입 먹고는 다시 그 자리로 가서 바닥을 긁었죠. 발톱이 닳아서 피까지 났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얘야, 그만해. 발가락에서 피 나잖아. 정숙이 복덩이를 안아들려고 했지만 녀석은 꿈틀거리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무슨 사명감에라도 사로잡힌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정숙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복덩이가 자꾸 그 구석을 파요. 당신이 그렇게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곳을. 혹시 그 밑에 뭐가 있는 건 아니겠죠? 영정 속 남편은 변함없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박만호의 반응이었습니다. 복덩이가 바닥을 긁을 때마다 유난히 신경을 쓰며 지켜보는 것 같았죠. 아주머니, 혹시 그 바닥 밑에 뭔가 묻어놓은 거 없으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묻어놓겠어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열흘째 되던 날 아침, 복덩이의 행동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밤새 바닥을 긁어서인지 나무판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머나, 이러다가 바닥이 뚫리겠네. 정숙은 걱정이 되어 복덩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녀석은 계속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만호가 출근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때문에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평소 온화했던 만호의 말투가 약간 날카로워진 것 같았죠. 미안해요, 아저씨. 내일부터는 복덩이를 마당에 두고 자겠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느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복덩이의 집착, 남편의 당부, 그리고 만호의 관심.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그날 밤, 정숙은 복덩이와 함께 그 구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나무판 사이의 틈이 예상보다 깊었죠. 정말 아래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복덩이는 정숙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알아챘구나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로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호가 화장실을 가려다 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정숙은 느꼈습니다. 만호가 잠깐 멈춰 서서 이쪽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는데 복덩이가 또다시 그 구석으로 가더니 바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말이죠. 복덩이야, 조용히 해. 만호 아저씨 잠 깨겠다. 하지만 복덩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발톱으로 나무판을 긁어댔죠. 그러더니 갑자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판 한 조각이 들렸습니다. 어머, 정숙이 깜짝 놀라 손전등을 비춰보니 바닥 나무판 아래로 검은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복덩이는 신이 난 듯 꼬리를 흔들며 그 구멍을 더 넓히려 했죠. 잠깐, 복덩이, 내가 해볼게. 정숙은 부엌에서 숟가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 정도 팠을 때 숟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이게 뭐지?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파보니 낡고 묵직한 철상자가 흙 속에 묻혀 있었죠. 가로 세로 30cm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상자를 꺼내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혼자서는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조금씩 밀어 올려야 했거든요. 복덩이는 내내 옆에서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자 표면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자물쇠는 오래된 것이라 쉽게 부러뜨릴 수 있었죠.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오래된 보자기에 쌓인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보자기를 풀어보니
황금빛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금이야?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금괴가 6개나 들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 보자기에는 낡은 장부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 첫 페이지에는 1982년 3월 21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금고은행 금괴 이송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그 아래로는 몇 개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박만철, 이정수, 김영호, 정숙이 이름들을 읽어가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맨 아래에 박영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바로 정숙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여보가 이걸 왜?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싶었죠. 장부를 더 펼쳐보니 상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금괴 운송 중 강탈당함, 주범 박만철 일당, 경찰 수사 진행 중 같은 내용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증거를 남편이 집에 숨겨놓았을까? 복덩이가 정숙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며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이제 찾았으니까 안심이다 하는 것 같았죠. 정숙은 복덩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복덩이가 정말 복을 가져다 줬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상자를 보자기로 덮고 손전등을 껐습니다. 만호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소리 같았는데 평소보다 발걸음이 느렸죠. 발걸음이 멈추더니 정숙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그러다가 만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큐.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만호가 왜 문 앞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혹시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을까? 정숙은 상자를 다시 열어 금괴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무게가 정말 금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죠. 이게 다 진짜 금이라면 정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이 더 컸거든요. 장부를 다시 펼쳐보니 뒷장에 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건 관련자 명단, 증거물 보관, 위험 인물 주의 같은 메모들이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여보는 이 일에 어떻게 연루됐던 거야? 정숙은 남편 영정을 바라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은 이런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복덩이가 하품을 하며 정숙 옆에 누웠습니다. 오늘 밤의 임무를 다 마친 것 같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정숙은 상자를 다시 보자기로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정숙은 상자를 침대 밑에 임시로 숨겨놓았습니다. 내일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복덩이가 가져다 준 이 발견이 정숙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상자는 여전히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고 복덩이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죠. 여보, 정말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정숙은 남편 영정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상자 생각뿐이었죠. 만호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오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개소리 안 났네요. 조치를 잘 취해주신 것 같아요.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지만 정숙은 왠지 만호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네. 복덩이가 이제 적응한 것 같아요. 정숙은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유난히 안방 쪽을 자주 흘끗거렸죠. 점심때가 되어 정숙이 장터에서 돌아오자 만호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잠깐 할 말이 있어요. 만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혹시 문제 없으세요? 뭔가 바닥을 파는 소리 같았거든요. 정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역시 들었구나 싶었죠. 아, 그냥 복덩이가 쥐를 잡으려고 그랬나 봐요.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만호의 다음 말이 정숙을 더욱 당황시켰습니다. 혹시 그 바닥 밑에 뭔가 찾으신 거 있으세요? 만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뭘 찾겠어요? 정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만호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집에 뭔가를 묻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만호가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저씨. 걱정 말아요. 그날 오후, 만호가 출근한 사이 정숙은 상자를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장부를 더 꼼꼼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죠. 1982년 3월 21일, 금고은행에서 서울로 금괴 이송 중 포항 외곽에서 강탈당함. 금괴 총 12개 중 6개 회수.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나머지 6개 행방불명, 수사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 금괴들이,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때 도난당한 금괴 중 일부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왜 남편이 이걸 갖고 있었을까? 장부 뒷장을 넘기니 더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주범 박만철 검거, 공범 이정수 도주, 김용우 수배 중. 그런데 그 아래 빨간 펜으로 쓴 글이 정숙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 내부 정보 유출 의심, 안전한 곳에 보관 필요.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그 옆에는 박만철의 아들 박만호 주의라는 메모도 있었죠. 박만호.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세입자로 살고 있는 바로 그 박만호 말인가?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호가 일찍 퇴근한 것 같았죠. 정숙은 황급히 상자를 다시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정숙이 당황한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뭔가 찾으셨나 보네요? 만호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정중하지 않았죠. 그 금빛 물건들 말이에요. 정숙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뭘 본 거예요? 어젯밤에 다 봤어요. 아주머니가 그 상자를 꺼내는 것부터 금괴들을 확인하는 것까지. 만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40년 전 우리 아버지가 훔친 금괴예요. 제가 평생 찾던 바로 그것들이죠. 당신 아버지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박만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금괴 강도 사건의 주범이었죠. 아버지는 감옥에서 죽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금괴들은 공범 중 하나가 숨겨놨다고. 만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바로 아주머니 남편인 박영수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집 세입자가 된 거예요. 몇 년째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아주머니를 믿게 만들고 기회가 되면 그 금괴들을 찾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개가 먼저 찾아주네요. 만호가 상자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려받겠어요. 원래 우리 것이니까. 안 돼요. 정숙이 상자를 막아섰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요? 만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 남편이 도둑이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겠네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바로 그때 복덩이가 으르렁거리며 만호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정숙을 지키려는 것처럼 말이죠. 복덩이에 짖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만호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죠. 이 개가 정말 방해만 하네요. 만호가 복덩이를 발로 차려는 순간 정숙이 재빨리 복덩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호는 의외라는 듯 정숙을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죠. 아주머니,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넘겨주시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할게요. 만호가 다시 상자에 손을 뻗었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증거품이에요. 당신 말대로라면 도둑질한 물건이잖아요. 증거품이요? 만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아주머니 남편도 공범이었다는 얘기네요? 정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정말 도둑질에 가담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하지만 확실한 건 만호에게 이 금괴들을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생각해보세요. 만호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에는 절대 신고하지 마세요. 아주머니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남편이 도둑질에 가담했을까? 복덩이는 정숙 옆에서 불안한 듯 끙끙거렸습니다. 새벽 2시쯤
정숙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문을 여는 소리였죠. 정숙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만호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정숙의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정숙은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만호는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이미 옮겨놓았기에 찾을 수 없었죠. 상자는 옷장 뒤편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어디 뒀지? 만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덩이가 눈을 떴습니다. 복덩이는 곧바로 만호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쉿! 만호가 복덩이를 조용히 시키려 했지만 복덩이의 으르렁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정숙이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정숙이 전등을 켜자 만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주머니. 화장실 가려다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상자 찾고 있었죠? 만호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아주머니, 어차피 제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당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도둑질한 물건이라고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요. 그래요. 도둑질한 물건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훔친 거니까 우리 것이죠. 아주머니 남편은 그냥 숨겨준 것뿐이고요. 만호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아세요? 이 금괴들 하나당 지금 시세로 2천만 원은 좋게 해요. 6개면 억 단위죠. 이런 걸 경찰에 넘기시겠어요?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든 누구든 남의 것을 훔친 건 잘못된 거예요. 만호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그 상자 어디 뒀어요? 모르겠어요. 정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만호가 갑자기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순순히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한테 아주머니 남편이 도둑이었다고 소문을 퍼뜨릴 거예요. 놔주세요. 정숙이 팔을 빼려 했지만 만호의 힘이 더 셌습니다. 그때 복덩이가 만호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아악! 만호가 비명을 지르며 복덩이를 발로 찼습니다. 복덩이가 벽에 부딪히며 끙소리를 냈습니다. 정숙은 화가 치밀어 올랐죠. 이 나쁜 자식아. 내 개를 건드려. 정숙이 만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만호는 정숙을 밀치며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심지어 이불까지 들춰봤습니다. 이따 만호가 옷장 뒤에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정숙이 막으려 했지만 만호는 상자를 열어 금괴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죠. 당신 도둑놈,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가 도둑놈을 키워준 거잖아요. 만호가 대답하며 나머지 금괴들도 가져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덩이가 다시 일어나 만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만호의 손을 물어버렸죠. 아악! 만호가 금괴 2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개 때문에 만호가 화가 나서 복덩이를 또 차려 했지만 복덩이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 틈에 정숙이 떨어진 금괴 2개를 주워 품에 안았죠. 결국 내 개는 가져가는구나. 만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아주머니, 경찰에 신고하면 아주머니도 공범으로 몰릴 거예요. 그리고 만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한테 아주머니 남편이 금괴 도둑이었다고 소문내겠어요. 그때까지 깔끔하게 살던 아주머니 인생이 망가지겠죠. 만호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사 나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정숙은 복덩이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복덩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복덩이는 정숙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정말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서로 본 적 없는 사이로 지내요. 차가운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죠. 정숙은 텅 빈 세입자 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덩이는 어젯밤 맞은 상처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여전히 정숙 곁을 지키고 있었죠. 복덩이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정숙은 남은 금괴 2개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호의 말이 맞다면 남편도 공범이었고 자신도 작물 보관 혐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장터에 나간 정숙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숙네 집에서 금이 나왔다더라. 진짜? 어디서? 바닥 밑에 묻혀 있었다는데 옛날 도둑질한 금이라던데. 정숙은 귀가 따가웠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럼 정숙이 남편이 도둑이었던 거야?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그렇게 얌전해 보이더니 역시 사람은 모르는 거구나. 정숙은 채소도 제대로 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거든요. 여보, 정말 억울해요. 당신이 도둑이 아닐 텐데. 그날 저녁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죠. 김정숙 씨죠? 익명의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집에서 금괴가 발견됐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정숙이 말을 잇지 못하자 경찰은 수색 영장을 내보였습니다. 일단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경찰들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덩이는 으르렁거렸지만 정숙이 달래며 조용히 시켰죠. 결국 침대 밑에 숨긴 나머지 금괴들과 장부가 발견됐습니다. 역시 있네요. 경찰관이 금괴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1982년 금고은행 강도 사건과 관련된 물건 같은데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숙 씨, 이 금괴들을 어떻게 갖고 있게 된 건가요? 저는 어제 바닥에서 찾았어요. 남편이 숨겨놨던 것 같아요. 그럼 남편분이 이 사건과 연관됐다는 얘기네요? 경찰이 장부를 펼쳐보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박영수, 여기 이름이 나와 있네요. 부인, 남편분이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됐는지 아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라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동행해주세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정숙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도둑일 리 없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죠. 잠깐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 경찰관이 장부 뒷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연필로 써진 작은 글씨가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다른 경찰관이 확대경을 가져와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있네요. 뭐라고 써있지? 희미하게 써진 글씨를 해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 내부, 정보, 유출, 의심? 경찰관들이 하나씩 글자를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죠. 수사관 이정호, 박만철과 결탁, 증거, 인멸, 시도, 경찰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내부 비리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장부맨 뒷장에 숨겨진 기록들이 더 나왔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범인들과 어떻게 결탁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박영수가 이런 걸 기록해놨다고? 베테랑 경찰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였던 건가? 장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박영수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왜 금괴를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말이죠. 경찰서 내부에 박만철의 협력자가 있음.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될 위험 있음.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것.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박만철의 아들 박만호에 대한 기록이었죠. 박만호, 현재 18세. 아버지 사망 후 복수 의지 강함. 주의 요망.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 경찰관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부인, 혹시 박만호라는 사람 아세요? 네, 저희 집 세입자였어요. 어제 이사 갔는데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부인, 그 박만호가 금괴 일부를 가져간 건 아닌가요? 정숙은 이제야 모든 걸 털어놓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네, 4개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제 남편을 도둑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네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도둑이 아니라 의인이었고 진짜 범인의 아들이
복수를 하려고 접근한 거였군요. 정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제 남편이 정말 도둑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오히려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증거를 지킨 영웅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복덩이도 정숙 곁에서 평온하게 잠들었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정숙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숙 씨, 박만호를 찾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참석하겠어요. 그날 오후 정숙은 복덩이와 함께 남편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당신 억울함이 모두 풀릴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복덩이도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죠. 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정숙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맞춰놓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 앞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긴장했지만 복덩이가 옆에 있어 마음이 든든했죠. 복덩이야, 우리가 해냈구나.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 발표했죠. 43년 전 금고은행 강도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는 경찰 내부 인사들의 비리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증거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40년 넘은 사건에 이런 반전이 있다니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죠. 경찰청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도둑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증거를 지킨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범의 아들인 박만호가 복수를 위해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해 남은 금괴를 탈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때 정숙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저는 김정숙입니다. 박영수의 아내입니다. 20해 동안 남편이 왜 그 자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남편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죠. 정숙이 복덩이를 쓰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이 작은 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묻힐 뻔했어요. 복덩이가 진실을 찾아준 거예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준 거죠.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박만호는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접근한 건가요? 네, 세입자로 몇 년을 살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정숙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억울했어요. 남편이 도둑으로 오해받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풀렸으니까 시원해요. 경찰청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만호는 어제 검거됐으며 작물 은닉, 절도, 위증,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한 과거 이 사건에 연루된 부패 경찰들에 대한 재수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박영수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경찰청 차원에서 공식 사과드립니다. 경찰청장이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숙에게 다가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분이 훌륭한 분이셨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인사했죠. 정숙 씨,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정숙 언니, 남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모르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한 정숙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누명 다 벗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복덩이도 영정 앞에 앉아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정숙은 복덩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복덩이야, 내가 정말 복을 가져다 줬구나. 내가 없었다면 남편은 영원히 오해받았을 거야. 복덩이는 정숙의 얼굴을 핥으며 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풀렸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으니까요. 복덩이도 정숙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20해 동안 가슴 한편에 있던 답답함이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경찰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킨 증거 덕분에 오래된 비리 사건이 해결됐다는 이유였죠. 이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숙은 복덩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집수리였습니다.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 올리고 부엌과 화장실도 깔끔하게 고쳤죠. 특히 복덩이가 팠던 그 방 바닥은 예쁜 마루로 새로 깔았습니다. 복덩이야, 이제 너 때문에 바닥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복덩이는 새마루 위에서 뒹굴며 좋아했습니다. 그 자리엔 이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혼자 사는 할머니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남편분이 정말 대단하셨다니까요. 네,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숙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채소도 예전보다 훨씬 잘 팔렸죠.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우리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장님의 제안을 듣고 정숙은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빈 세입자 방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던 차였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집을 쉼터로 만들어 볼까요? 한 달 후, 정숙의 집은 따뜻한 쉼터라는 이름의 마을 사랑방이 됐습니다. 예전 만호가 살던 방은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바뀌었죠. 매일 오후 2시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숙아, 오늘도 차 한 잔 얻어먹으러 왔다. 어서 오세요. 복덩이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덩이는 이제 쉼터의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무릎에 올라가 애교를 부렸죠. 이 개가 참 영특하다. 주인 닮았나 봐. 복덩이가 우리 집 은인이에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남편 억울함도 못 풀었을 거고 이런 보람찬 일도 못했을 거예요. 정숙은 복덩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쉼터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함께 화투를 치기도 했죠. 정숙은 직접 끓인 차와 간단한 과자를 대접했습니다. 정숙아, 내가 이런 좋은 일 하니까 천국에서 남편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럴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숙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 있던 아들 준수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준수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이번 일 보고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들은 곧 한국에 돌아와 정숙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그 집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좋은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1년 후 따뜻한 쉼터는 마을의 명소가 됐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였죠. 정숙은 이제 작은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마당에서 복덩이와 함께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복덩이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져도 되나? 복덩이는 정숙의 무릎에 턱을 괴고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당연하죠 하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남편 영정이 걸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보세요. 우리 집이 이렇게 활기차졌어요. 당신이 지킨 정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더욱 따뜻해 보였죠. 복덩이가 정말 복을 가져다 줬네요.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저녁 무렵 아들 준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쉼터에 많이 오셨나요? 네, 오늘도 북적거렸어요. 어르신들이 준수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족 3명 정숙, 준수, 복덩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죠. 아버지도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정숙은 복덩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덩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네요. 그날 밤, 정숙은 예전처럼 남편 영정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오실 거예요. 당신이 남겨주신 이 집에서 말이에요. 복덩이는 정숙 발치에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마룻바닥 및 금괴가 있던 자리는 이제 평범한 나무판이 됐지만 그 위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 복덩이의 충성심,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이었죠.